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중국 근세 부분을 할게요. 이 근세라는 건 중국사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임의대로 그 유목왕조부터 해가지고 저쪽 청나까지 해서 근세를 그냥 묶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거기 유목정복왕조 내용 중에 최근에 많이 좀 약간 나오는 게 원나라예요. 원나라. 네, 그래서 그 원나라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오고타이칸의 업적, 동서교육 활발한 이유, 그다음 조세제의 특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나라와 관련된 문화 병영 관련돼서 나왔고, 그다음 유목왕조의 순서 같은 것도 있죠. 이거 소고도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안 나온 지 한참 됐지만 이 동서교육록, 비단길, 바닷길, 초음길에서 교육 내용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일조편법과 장거정 개혁이죠. 장거정 개혁 중심으로 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락제와 주원장의 정책 부분도 예전에 좀 나왔고요. 그 외 신사계층이나 양명학, 종화의 남의 원정 등등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요. 뒤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무역정책이나 북로남해, 명대 사건, 자본주의 맹하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이제 지정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정언제인데 이제 지정언제 그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청나라 무역정책에 관련돼갖고 이제 명나라와 연결돼갖고 한번 나왔죠. 그래갖고 공해무역이라든지 해관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그 권령제 정책이라든지 금문학과 고문학과 논쟁, 삼주 공양학, 그다음 명말청초의 인구 이동이나 항태자 밀건법 등등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유목국가의 전개 과정을 볼게요. 정복왕조 이전에 유목국가들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유목국가들은 이제 유목민족들이 세웠던 국가들인데 대개 보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이 유목국가들은 대개 보면 이제 그 선후의 계승 순서가 뭐냐면 그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리스마적 인물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그 싸움이 일어나죠. 내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해.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정복왕조와 좀 다른 이제 유목왕조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유목왕조가 좀 유목국가가 이제 더 발전된 것이 정복왕조죠. 자, 그러면 유목국가의 이제 성격과 구조를 볼게요. 유목국가는 부족 연합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목경제를 영위하는 부족들이 연합을 바탕으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적인 정치적 결합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체를 보면 되게 3부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갖고 군주가 통괄한 중부, 그 다음에 그의 자제 및 일족들이 관리한 자부, 우부. 그래서 부족 연합적인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목국가의 왕을 뭐라고 하죠? 선우, 칸이라고 하죠, 또. 되게 선우와 함께 왕비족도 있어. 그래서 왕비족과 이 선우를 중심한 부족을 중심한 중심 부족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뒤에 있는 연합 부족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군주 시족도 있고 인척 시족, 연맹 집단, 종속 집단, 보용 집단 등등으로 구성된 것이 유목국가의 특징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이제만 좀 아시면 되고요. 자 군주 계승 방식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군주가 죽으면 다음 서열에 위치한 사람들이 승계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승자가 차지해요. 그러니까 유목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능력주의야. 이때 능력은 뭘까요? 군사적 힘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죽잖아요. 칸이 죽잖아.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칸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싸우다가 내분이 일어나. 내분이 일어나고 유목제국이 이제 해체되고 그리고 운 좋게 다음 왕이 이제 뭐냐면 등장한 그 칸이 뭐냐면 좀 약간 카리스마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씌워잡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농경국가보다 이 유목국가들이 확 일어났다 확 해체돼요. 그런 특징들이 이제 계승 분쟁에 들어가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나중에 정복왕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농경국가들은 이 계승 계승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도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안정적이죠. 통치 구조가.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목제국의 이제 순서를 좀 볼게요. 그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대개 보면 그 농경국가가 있으면 그에 관련 농경국가가 통일국가가 형성되면 그 통일국가에 맞춰가지고 유목국가들도 뭐냐면 통일 유목국가들이 등장해.
왜냐하면 농경국가 통일제국이면 또 등치가 크잖아. 상대한 집단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목제국도 그들 약탈하니까 조금만 유목 부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밑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는 과정에서 유목국가도 점점 통일화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죠.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쭉 보면 이거는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중국에서 은주 때 이제 기독상목 건윤종이라는 족이 있었어요. 예, 건윤족이. 그래서 이제 있고 전국시대 때 등장했던 그 유목국가 홍로라는 국가가 있었죠. 그래서 홍로가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쭉 지속이 되는데, 그래서 진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들이 홍로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진나라 만리장성 싸웠고, 한나라도 홍로 때문에 싸우다가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세패를 갖다 바쳤죠. 예. 이 홍로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 지금 정확히 기록이 안 남아 있어. 왜냐면 기록을 안 남았어요. 안 남겼죠. 그래서 홍로라는 말도 그 홍수원 노비 같은 놈들이란 뜻이죠. 누가 부른 거예요? 그거? 중국 애들이 부른 거야. 그러니까 중국 측 기록을 가지고 이제 보기 때문에 되게 부정적인 문만 이제 기술이 됐죠. 자, 그렇지만 학자들이 이 홍로는 다양한 민족 집단이 아니라 여러 민족 집단으로 구성됐다는 게 중설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비족이 잠깐 있다가 그 선비족이 이제 나중에 북위를 세우죠. 북위가 세워질 때 이제 북쪽에 있었던 유목민족들은 유연이에요. 유연은 진짜 재수가 없었죠. 왜냐면 북위라는 나라는 그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뭐예요? 그 유목민족들 속성을 알아. 그래서 유연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자, 수나와 당나라 때 등장했던 민족이 투르크 계통 돌골이죠. 예, 돌골이고, 그러다가 이제 위그르 계통이 당나라 중기 때 등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5대 19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란족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거란족들이 요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여진이 금, 탕고토가 서하, 만주가 여진족을 세우죠.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청을 세우죠. 그래서 요때 이제 요, 금, 서하, 청 이런 나라들은 이제 유목국가가 아니라 이건 정복왕조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지만 유목국가하고 정복왕조는 또 다른 거고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먼저 이제 유목국가들 이제 특징을 이제 쭉 볼게요. 자, 이들은 고정된 거주지나 축사를 가지지 않고 성 대부분 떨어져 다녀. 그래서 가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토지보다는 뭘 강조하냐면 사람을 더 강조해요. 토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 식량 생산의 한 형태로서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키운다. 말이나 양 이런 것들을 키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과 양을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먹을 때 말과 양만 계속 먹을 수가 없죠. 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타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수공업 제품도 필요한데 이들은 생산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하고 교류를 해야 되죠? 남쪽에 있는 농경민족들과 교류를 해야 돼. 근데 농경민족들은 자급자족이 다 가능해. 그러니까 애들 입장을 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에요. 농경민족이 갑이고 유목민족이 을이에요. 그럼 얘들 불리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시장을 개설하다 보면 농경민족들이 그러면 개설하면 좋다 해갖고 개설하면 되는데 개설 안 하거나 그걸 통해서 얻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약탈을 해.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것도 약탈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유목민족과 농경민족들 다툼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측면에서. 자, 그 다음에 계절적인 유목 이동로가 있었고 목장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동적인 목축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중 농경 지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들로부터 뭐냐면 여러 가지 물자를 약탈해갖고 뭐냐면 했죠. 그래서 이때 정주지역부터 이제 농경민족부터 물자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뭐냐면 약탈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국가라는 것이 필요한 거야. 유목국가들이. 그리고 이 유목국가의 군주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뭐냐면 권위를 유지하냐면 약탈문을 분배하는 사람으로서 권위를 유지해요. 이것은 뒤에 이제 정복국가가 좀 다른데 정복국가는 약탈물들을 제한을 축적하죠. 축적을 해서 자기 세력 기반을 확대시키는데 네, 반해서 유목군주들은 약탈을 통해서 약탈물을 분배해주면서 자신의 권위 높이고 국가를 유지하는데 뭐냐면 역할을 한다. 유목군주의 역할과 정복군주의 역할이 좀 달라요. 이건 좀 뒤에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기록상 유목제국 국가로서 나타난 게 최초의 유목국가는 스키타의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스키타에는 이제 BC 8세기 때 등장했던 민족들인데, 이들은 이제 1단계 기막 유목민족들이야. 그래갖고, 이들은 BC 8세기 때 500년 동안 동쪽 이동하면서 초원길을 통해서 중개 무역을 종사했고, 초원길을 개척한 사람이 이 스키타의 민족이야. 이 스키타의 민족.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동서 교역로 중에 3개가 있죠.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그 중에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제일 빨랐던 길이 초원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화에 보면 동물 의장을 특징으로 한 청동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갖고 인도나 주변 유목민족들이 영향을 주고, 특히 홍로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도 영향을 줘. 그래서 스키타의 그런 청동기 문화가 홍로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기마민족설 같은 것들 주장하거든요. 일본 애들 중에. 그래서 스키타의 홍로, 우리나라, 일본. 이런 식으로 해서 기마민족설이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일본에 청동기 문화가 들어왔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데, 기마민족설은 이제 일본 사학계에서 주장한 건데, 이게 이제 좀 약간 비판을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이 스키타의 민족, 발달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금속 세공소이 되게 뛰어났던 민족이었다. 이 민족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대단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키로스 2세 아시죠? 키로스 2세. 페르시아 왕. 그래서 세계 페르시아 대제국을 기틀만 했던 키로스 2세가 왜 죽었냐면, 이 스키타의 원정 가다가 죽었어요.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었거든요? 예. 그만큼 뛰어난 유목민족이었다. 자, 그 다음에 홍로를 볼게요. 홍로는 BC 3세기 때부터 해서 2세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전국시대부터 해서, 위진 남북쪽, 이렇게 이제 이 시기까지, 한나라 대치했던 민족인데요. 되게 이제 선우죠. 홍로를 제일 높은 사람은 선우죠. 선우를 권력을 정점으로 해서 정책 통일했고, 제일 이제 전성기 때가, 진한 시대 때, 한나라 초기 때가 무투소호가 있어요. 이 무투소호 때, 최전성기를 놓았다. 그래서 한나라가 등장하니까, 한나라와 무투소호가 이끌었던 홍로군이 충돌했죠. 그래서 한해 고조가 예전에도 좀 평성에서 한해 고조를 대파를 시켰어.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유방이 항복하면서 막단도 세패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한나라가 꼼짝 못하고 여기 죽어 있었죠. 자, 활동을 보면요. 몽고공원에서 이제 일대 활동했고, 스키타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대월지를 공격지, 월족이라고 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쿠샤 왕족을 또 세웠던 민족인데, 이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한 고조군, 아까 침에 유방을 격파하고, 중앙아시아 무역로를 지배했죠. 전한 때는 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잠시 분열돼 있었어. 그래갖고, 동홍로하고 소홍로 같은 것들을 이제, 있죠. 동홍로와 서홍로를 분열했고, 이때 이제, 한나라는 동홍로를 지원했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원제 때인가요? 그때 유명한 이다가 있죠? 왕소곤이라는 이다가 있어요. 그 왕소곤은 뭐냐면, 원제가 이제 있는데 동홍로 이제 선호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아령한다고, 조공 바친다고. 그래놓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부탁을 했어. 아내를 하나 달라, 부인을.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원제가 자기 이제 첩중에 하나를 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후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원제가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공 보고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이 하공이 그림을 그리니까 이제 많은 후비들이 돈을 줬어. 뇌물 주면서 자기를 좀 예쁘게 그려달라고. 근데 왕소군은 미인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줬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공은 왕소군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뽀샤집에 해갖고 이렇게 그렸는데, 왕소군은 진짜 추녀도 그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본 원제가 제일 못생긴 얘 보내자. 그래갖고 원소군을 딱 칭하고 얘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막상 이제 딱 나오는 왕소군의 딱 모습을 보고 뭐예요? 놀란 거죠.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약속해서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거절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초상을 그냥 하공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게 유명한 왕소군이야. 근데 이 왕소군 같이 이제 여자를 통해서 유목민족들의 교조를 하고 통제를 했던 그런 방식. 이걸 이제 많이 그 후에 선택을 했는데, 여자를 보내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하봉공주라고 해요. 하봉공주. 하봉공주는 뭐냐면,
공주와 칭하고, 실제 공주는 아니에요. 예, 여자 후궁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공주 칭하고, 뭐냐, 이민족들에게 시비를 보낸 거야. 그래서 유목민족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유목민족들의 어떤 침을 막고, 그 다음에 화평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뭐냐면, 한나라 문화가 전파됐어요. 그래서 왕소군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보니까 선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선우의 아들을 낳고, 그 선우의 아들이 또 선우가 되고, 그리고 왕소군이 갔을 때 혼자 갔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여러 명이 같이 갔겠죠. 그래서 중국의 문화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유목국가에 이제 확산이 되는 그 계기를 마련했다. 자, 그 다음에 후한 때는 잠깐 신라 때 그 서역 지역을 잃었죠. 근데 이제 반초가 이제 서역 정보를 통해서 활동하다 또 나중에 이제 흉노가 남홍노, 북홍노 또 분열돼. 그래서 남홍노는 나중에 내려와서 하나가 되고요. 북홍노는 유럽에 가서 뭘로 이름이 남겨졌죠? 흥족으로 이제 하락을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외에 이제 뒤에 오한이나 선비족이 있어요. 그래서 오한족은 북홍노의 공격을 받고 후한으로부터 왕의 혼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 정책으로 흡수 동화됐고, 선비족 같은 경우에는 오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탁발부나 모왕부도 여기 속하죠. 그래서 단석계라는 사람이 잠깐 2세기 때 통일하고, 일부가 장성 이남으로 내려왔다가 탁발부 때 그 당시 북위를 건국해서 556국을 건국을 했죠. 그 외에 선비족들은 이제 이름이 없어져. 다 하나 돼요. 이 민족들은. 그 다음에 북위가 있을 때 선비족이 남아갈 때 몽골 지역을 차지했던 족이 뭐냐면 유연이라는 민족이 있어. 그래서 북위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북위와 고차 대립을 했다. 고차는 뭐냐면 그 서역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오아시스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 고차를 세웠던 사람이 그 중국 사람이에요. 예, 중국계 그 서역 제국이라고, 중국계 서역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북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유목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북위 왕조가 이제 유연족들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어. 그래갖고 유목제국, 커다란 유목제국 건설 막았어요. 재수가 없었던 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북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 생리를 알아요. 그래서 보통 그 한족의 왕조들은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유목 그 왕국들을 공격할 때, 부족을 공격할 때 언제 떠나냐면 봄에 떠나, 봄에. 봄이나 여름에. 봄에 떠나면, 근데 유목민족들은 봄에 떠나면 어떤 문제냐면 얘들은 그 좀 북쪽에 있어요. 만리장성 북쪽에 한참 오로도스 저쪽 북쪽에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선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보급력이 길어지죠. 예.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유형 같은 북위 같은 민족은 자신이 다 알기 때문에 겨울에 공격 안 해. 봄에 공격 안 하고 겨울에 공격해. 겨울은 춥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갔겠죠. 유목민족들이 만리장성 남쪽으로. 그래서 뭐냐면 공격로가 보급로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치중대를 안 둬요. 치중대를 안 두고 직접 공격 때만 공격해. 그러니까 보급들 안 두고, 그러다 보니까 보급은 어떻게 하냐? 유목을 공격해, 유목민족들 공격하고 거기서 보급을 받아. 현지 약탈이야.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유연이 그렇게 북위 때문에 크질 못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돌골이 이제 등장하는데, 돌골은 당나라 대립을 했었죠. 돌골은 이제 당나라 대립이 있었고, 나중에 동돌골과 서돌골 이렇게 분리돼 있었어요. 분리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제 나중에 제2의 또 돌골 제국을 또 만들죠. 그래서 이들은 고유한 문자를 제공하고요. 오로코강의 돌골 문자 같은 것이 발견되고, 수나라와 당나라를 위협했고, 그 다음에 수나라가 통일하는 과정에 돌골세의 일부를 빌렸고, 그 다음 당나라 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돌골을 신속을 시켰죠. 그리고 서돌골을 공격해서 점령하고, 그래서 청칸이라는 그 시용을 얻게 되죠. 그렇지만 측정호 때 다시 돌골족들이 부흥해서 제2제국을 또 만들고 하다가, 이때 이제 돌골 문자를 만들죠. 그러다가 같은 투르크 계통의 위구르족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위구르족에게. 자, 위구르를 보죠. 위구르 민족들은 원래 이 투르크 계통에 속했던 민족 집단의 한 갈래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여서 해교를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해족이라고 또 하고 그랬던 민족인데, 자, 이들은 이제 당나라에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죠. 안사해난 때 진압에 크게 공헌했고, 남아교를 이제 당에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구르족도 9세기경에 키르키스에게 밀려, 같은 투르크 민족인.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큰 이동이 변화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투르크 계통이나 위구르족이나
그 다음에 키르기스 이런 민족들이 9세기 때의 경우에 가지고 점점 몽골 공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돼요. 중앙아시아 지역.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지역, 이게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 있죠? 거기에 투르크화가 돼. 그래갖고 지금 투르키스탄 지역에 스탄 붙는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다 뭐야, 예전에? 이렇게 돌고 계통의 민족들이야. 투르크 계통의 민족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점점 그걸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이슬람 민족을 수용해. 이슬람교를. 예, 이슬람교를 수용하면서 이제 이슬람화 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민족의 특징은 유목도시 문화예요. 그래서 이들은 유목민족이지만 농경민족과 농경민의 기술자 집단들을 수용해서 일종의 대규모 도시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유목민족이면서도 한 곳에 정착한 도시문화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제 도시문화가 나중에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몽골족이나 거란족에도 영향을 줘요. 예, 몽골족과 거란족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고도인인데, 소고도인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민족은 이란 계통의 민족으로 그 중국 역사상 호상, 서호, 상호, 소특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상자가 많이 붙은 걸 보면 이 민족들은 장사를 되게 잘했어요. 동서 교육을 통해 막단 이득을 얻었고요. 상호 발동을 종사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문자도 사용했다. 그래서 나중에 위구르 문자나 몽골 문자에도 영향을 주고, 몽골 문자에 영향을 받은 게 나중에 만주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위구르, 몽골, 만주 문자에도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란 민족이기 때문에 조로아스트와 마니교를 신봉을 했고요. 그리고 소고도 민족은 소고도 문화는 위구르 민족들에 영향을 미쳤고, 후에는 위구르 민족이 동화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민족이 소고도 민족이에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281페이지 펴볼까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다음 보기는 아시아 내륙 지방에서 생활했던 유목민족이다. 그 활동 시기가 시대순으로 받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먼저 이제 스키타이가 BC 8세기 때 활동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홍노족이 BC 3세기에서 AD 2세기 때, 그 다음에 유연족, 선비족 AD 2세기 때, 그 다음에 유연족이죠. 그러면 니은, 기을, 리을, 디귿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2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치인 이들이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오아시스 정주민들의 생업은 농업이지만 생계를 위해 사업도 종사를 하고 있다. 자, 이들은 시크로드의 교육에 통해 막대한 부를 모은 사람도 생겨났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활동한 이들은 이미 4세기에서 5세기 때 무렵에 중앙 유라시아 육상국통의 각지에 거주를 만들고 동서무역을 주도했다. 구당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들은 아들이 낳으면 입안에 꿀을 넣고 그 다음에 손바닥에 풀을 주어 커서 입은 늘 달콤한 손을 말로 하고 손은 접착제처럼 그 돈이 달라붙기를 기원했다. 남자는 20살이 되면 멀리 이웃나라 떠나는데 중국에 오기도 한다. 이익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는다. 즉 이들은 몽골, 중국, 사아시아 이들까지 이익이 남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자, 이들이 누굴까요? 소고도인이죠. 그래서 이 소고도인과 관련돼 갖고 이제 기출 문제 나왔는데 한번 풀어보면요. 자, 중국에서는 이들 뭐라고 이제 불렸냐면 서우상호라고 불렸어요. 예, 그만큼 장사를 잘한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몽골 문자 등이 모델이 문자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소고도 문자는 위구르 문자와 몽골 문자, 만주 문자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 트루크 계통의 유목국가에서 관리 또는 사신을 중요했다. 예, 맞죠. 그래서 이 트루크 계통의 이제 계통의 민족은 돌고리나 위구르.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트루크 계통의 민족이 강력한 유목국가를 형성하는데 이때 중요한 참모로서 활동했죠. 정치, 문화, 고문을 활약했고, 자, 자신들의 종교인 조로아스트교 외에도 마니교를 숭배했다. 맞죠? 이는 이단 계통의 왕조이기 때문에 조로아스트교와 마니교를 숭배했다.
숭배했고요. 5번은 위구르상인데 뒤이어서 중앙아시아의 동서교류를 장악했다. 이거 틀렸죠? 순서가 바뀌어요. 서구도인들이 활동했던 것은 5세기에서 9세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해서 당나라 때까지 활동을 했고요. 그들이 실크로드 통상론을 이제 장악을 했지만 9세기 이후에는 위구르인들에게 통상권을 넘겼어요. 그래서 그게 거꾸로였다는 거. 9세기 이전에는 서구도인, 9세기 이후에는 위구르들. 나중에 이 서구도인들은 그 위구르에게 영향을 줬지만 나중에 위구르에 동화돼버려요. 지금 민족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5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정보광주를 보죠. 자, 정보광조인데 이 정보광조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비트포겔이야. 그리고 정보광조와 대비된 개념으로 하는 게 침투왕조죠. 그래서 침투왕조는 그 만리장성 이남에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하나된 상태에서 정치적 변란을 틈타가지고 국가를 세웠던 왕조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56국 시대 때 북위 왕조, 이런 북조의 왕조들이 침투 왕조인데 이에 반해 정보 왕조는 만리장성 이북에서 국가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중국의 일부나 전체의 정복한 왕조들 뭐냐면 침투 정복 왕조라고 하고요. 이건 중국의 정통 왕조와 구분된다. 그러면 이제 비트포겔이 정통 왕조라고 했던 것은 이제 어떤 왕조냐면 되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진나라, 한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이런 왕조들을 이제 뭐냐면 정통 왕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정복 왕조들은 어디 속할까요? 정복 왕조 같은 경우에는 요나라, 금나라, 그 다음에 서하, 청나라 이런 나라들 이제 뭐냐면 정복 왕조라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비트포겔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약간 맞지 않는 게 얘기를 하는데 원나라는 또 제외시켰어 정복 왕조에. 정보관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비판을 받았고, 비판을 받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비트포겔은 원나라 얘기 안 하지만, 정보왕조 개념에 원나라도 포함되죠. 자, 이 사람이 또 제시한 개념이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문화병영이에요. 문화병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문화 시간에 문화접변이라는 말 들어봤죠? 문화접변. 그래서 문화접변하는 것은 양문화가 접촉할 경우에 제3의 문화가 형성되는 건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했어요. 여기가 이제 유목문화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여기 농경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목문화가 농경문화에 완전히 흡수돼서 얘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어. 이게 흡수 동화 이론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잘못됐다. 비트포겔에는 유목문화와 그 다음에 농경문화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접촉할 경우에는 유목문화도 아니고 농경문화도 아닌 새로운 3의 문화가 탄생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3의 문화가. 예.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요왕조 사례를 들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문제 나올 때도 제3의 문화접변을 통해서, 문화병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에 관련돼서 물어봤어요? 요에 대해서 물어봤죠. 예, 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요가 좀 많이 나와요. 금보다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그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 집단이 계속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어느 한쪽이나 또 양자에게 문화적 유형이 변화돼서 양쪽의 문화가 아닌 전혀 다른 3의 문화가 탄생되죠. 그래서 요 나라에 예를 들어갖고 독자적인 문자 체계가 만들어졌고 거란 문자. 이건 뭐 요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목국가라든지 정보강조도. 그다음 이중적인 정치 조직. 그러니까 이중적인 정치 조직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남명 간 북명 간 해가지고 유목민족하고 농경민족 따로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갈리의 선인제, 갈리의 선발제도, 그 다음 요삼채가 있는데, 요삼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당상채 아시죠? 당상채. 당나라 때 그 도자기. 당상채 문화가 번진 문화, 그러니까 절도사 문화를 거쳐가지고, 전도사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요삼채. 요나라로 간 거야. 근데 당상채보다도 요삼채가 질이 높을까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오리지널 당상채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게 아니라 하북삼진의 어떤 절도사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한 번 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더 떨어지죠. 그렇지만 요삼체는 나름대로 지는 떨어지지 모르겠지만 제3의 문화, 중국 문화도 아니고 요나라 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경우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경을 조파했다. 중국 문화 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또 대장경을 조판했죠. 이 부분 나중에 여기 중국 문화 동화 방지 이렇게 적어주세요. 동화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정보왕조 개념은 좀 비판을 받게 돼. 정보왕조와 그 정통왕조 이렇게 나누는 비트폭의 개념은. 왜냐면 요나라를 너무 강조했다는 거, 정보왕조에서. 그리고 정형적인 중국 왕조에 같은 시대의 송을 뺐고 정보왕조의 원을 뺐어요. 그러니까 정통왕조에 당연히 송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송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정보왕조에서 원을 또 제외했고 그 다음에 요 이전의 유목국가들, 그러니까 돌골, 훅로, 위구로 이들 왕조들 요 왕조와 동일시했어. 그래서 그 유목국가를 이제 일종의 요 왕조와 동일시해갖고 같이 봤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게 동계에 있거든요. 여기 안 적혀있지만. 예.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그 정보왕조가 왜 출현됐냐? 일단 이제 10세기 때 기준으로 볼 때 당제국이 붕괴가 됐어요. 동아시아 중심의 어떤 세계가 붕괴되죠. 그래서 이때 당나라 이전엔 기미 정책을 통해서 이 유목국가들 통제를 했어요. 유목부족들을. 근데 이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너지게 되고 당 왕조 다음에 등장한 왕조가 뭐예요? 송왕조죠. 근데 송왕조는 문제주의 때문에 이들 통제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북아시아의 어떤 동아시아의 어떤 국제 질서가 재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정보왕조 출현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요건이 만들어지고, 자, 거기다가 이제 가정에서 그 중국의 어떤 당왕조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각 민족의 어떤 개성을 중시하는 문화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대표적인 일본의 가나오제죠. 이 국풍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죠. 베트남의 추노문자, 뭐 중국에서는 이제 성리학이 등장을 하고, 중국의 성리학 같은 건 좀 배타적이죠. 민족적 성격 갖고, 그 다음에 뭐 고조의 북진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연결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나라 문화의 수용을 바탕으로 해서 민족의 어떤 독창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들이 등장을 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세계사 금성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세계사 금성교과서는 이렇게 적혔어요. 정보왕조는 중국은 지배의 대상일 뿐이지 자신이 동경할 대상이 아니라 하면서 철저하게 자신과 중국을 분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정보왕조의 태도는 과거 북조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는 민족적 자극에서 나왔죠. 물론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몽골 제하고는 중국에 동화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정보왕조 태도에서 당시 동아시아 사회 민족적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보면 일본의 가나, 그 다음 베트남 추노, 그 다음 중국의 성리학, 그 다음에 고조의 북진 정책은 이런 경향과 관련되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문화를 지켜야 된다는 독자성의 의식 반려가 10세기 때 이후에 이런 정보왕조 출현의 어떤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정보왕조 이전에 그 왕조가 있었죠. 그러면 유목군주하고 정복군주의 차이점은 뭐냐면 제하의 처리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빼앗은 약탈 제하들. 그래서 유목군주 같은 경우에는 타민족의 침략을 획득한 약탈 제하들 신하와 부족장이 분배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죠. 분배자를 통해서. 근데 정복군주는 좀 달라. 축적된 제하들 정복왕조로서의 군사력과 군주권을 지휘하는 데 유해.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충성 상비군과 관료들 육성하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다르고요. 그래서 유목군주들은 권위가 이제 뭐에서 나오냐 개인의 카리스마 통치를 통해 나타나는 데 반해서 정복군주는 황제란 제도적 권위를 통해 통치해요. 어느 게 더 안정적이겠어요? 후자가 더 안정적이죠. 왜냐하면 그 황제가 된 사람들이 꼭 카리스마 있는 게 아니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무능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무능을 뭘 통해서 황제라는 그 권위를 통해서 커버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관료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 자, 그 다음에 유목군주의 전쟁은 약탈적, 일시적, 보복적이야.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공격하거나 어떤 부족을 공격하면 다 뺏어버려. 다 죽여버리고. 근데 이에 정복군주는 정복적, 반복적, 조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라 공격을 하면 다 죽이지 않죠. 꼭 없애야 할 대상들만 골라서 쳐내고 나머지는 다 포용하죠. 왜?
얘네들 받아들여야지 나중에 세금 제도를 통해서 뭐예요? 많이 뜯어낼 수 있죠. 그거 다 약탈하지도 않아. 왜냐면 너무 약탈할 경우 뭐죠? 나중에 재생산을 못 하잖아. 예,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몽골족들이 초창기 때는 공격할 때 뭐야? 약탈하죠. 다 죽여버리고, 다 불태 없애버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고타이 칸부터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얘네들 공격할 때 다 죽이진 않아요. 필요한 것만 죽이고, 뭐냐면, 사람들 많이 남겨두죠. 약탈도 다 안 하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거죠. 자, 유목군주는 화전적인 부족적인 어떤 성격인데 반해서, 그 다음에 그 정복공주는 비혈연적인 초부족적인 어떤 탈부족군대를 이제 바탕으로 성장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나트 천호제죠. 만호제. 그러니까 유목국가의 어떤 천회 단위, 10단위 군사 조직을 이제 받아들였지만 실제 그 조직 내용을 보면 군대 조직은 부족 단위가 아니야. 탈부족이야. 여러 부족들을 합쳐가지고 그 부대를 만들죠. 그리고 자기한테 칸에게 충성하도록 해요. 왜 그러겠어요? 부족 단위의 군대들은 특징이 뭐냐면, 부족장들이 지휘하죠. 그래서 부족장이 마음에 안 들면 뭐해? 칸을 배시하고, 선을 배시하고, 다른 데 도망칠 수가 있어. 배신할 수 있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근데, 이런 탈부족적인 어떤 부대들은, 칸이나 선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네요. 누구한테 충성하죠? 황제에게 충성하죠. 그러니까 반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목군주와 정복군주의 차이점을 얘기했고요. 그러면 정복군주들은 이런 그 정복 시스템, 이런 제야 처리나 건의 유지 방법이나 권력 기반 이런 것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다 중국한테 배운 거야. 중국한테.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원은 좀 제외하더라도 요나 금이나 청은 중국의 어떤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통제를 받았거든. 기미 정책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언어도 중국 시스템을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을 지배할 때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유목군주와 정복군주의 어떤 그 중간 정도 스타일이 누구냐면 북이 있죠, 북이. 예, 북이 왕조는 유목군주와 정복군주의 중간 정도 이렇게 스타일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복왕조의 전반적인 특징은 이중체제를 유지했다. 이중 지배체제. 그래갖고 요나나 때 확립돼서 대표적인 게 남면간제, 북면간제 이런 걸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족 공동체 성격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뭐 맹학 모국제, 천호제, 팔기제 이런 것들이 그 시족 공동체 성격을 이제 반응한 건데, 근데 천호제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것은 있지만 이게 좀 인위적인 성격이 좀 강해 여기는요. 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다음에 고유한 문자를 제정했다. 각 국가들이. 그래서 건한 문자, 여진 문자, 파스파 문자. 중국식 체제를 도입했죠. 연호를 제정하고 중국 국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목사와 농경사 두 지역을 정복하며 복합적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유목체제가 농경체제에 침식돼.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나중에 독자성을 유지하려고 해도 대부분 그 정복왕조들 어떻게 될까요? 중국 문화에 통합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거단족 있어요? 존재하지 않죠? 여진족 있어요? 없죠? 탕고투족 없죠? 다 중국 문화에 동화돼 버린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뭐냐면 노력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중 지배 체제를 유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자문을 뭐냐면 그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동화돼 버렸다. 근데 유일하게 동화되지 않는 민족이 있어요. 어떤 민족일까요? 몽골족이죠. 이 몽골족 약간 좀 특이해. 몽골족 같은 경우에는 왜 동화가 안 됐냐면 몽골족은 중국만 상대했던 게 아니죠. 여러 민족들 상대했죠. 서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 문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문화를 상대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문화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관점, 기준에 따라서 자주적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중국 문화의 일반적인 흡수 통합들이 동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을 지배했지만 유일하게 중국에 동화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 몽골족이고, 지금도 몽골족들은 따로 독자적으로 지금 뭐냐면 국가도 만들고 언어도 있죠. 몽골어나 몽골 글자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정복국가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대표적인 정복국가인 요를 볼게요. 요. 되게 이제 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 이제 정복국가 나오면 요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는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9세기 말 때 야율안보기에 의해서 세워졌죠. 야율안보기. 그리고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요왕조는 이제 중국에서는 요라고 부르지만 거기 이제 서역에서는
서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타이라고 해요. 키타이. 예, 서양에서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키타이라는 말은 원래는 요를 지칭했어요. 원래는.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원이나 이런 국가들까지 키타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중국을 지칭하는 말로 많이 사용돼 있죠. 원 같은 중국 전역을 지칭하는 말로 범칭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예, 그렇지만 원래 키타이라는 말은 요왕조를 뜻한다. 그리고 카리키타이라고 있죠. 카리키타이. 카리키타는 서요라고 하는데 서요는 뭐냐? 요나가 망한 다음에 뭐냐면 망명정부처럼 이렇게 세워진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조가 있는데 이걸 카리키타이라고 하죠. 자, 그 요나가 건국과 번처는 뭐죠? 배경은 당나라의 분열, 위구르 왕조의 붕괴 등등 해가지고 야율람보기가 이제 부족을 통합해가지고 그 한인 이주를 바탕으로 건국을 했고요. 자, 야율람보기가 이제 부족을 통합하고 한인 이주민을 바탕으로 건국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정보 활동을 통해서 탕고투족이나 바대 등을 이제 정복을 하죠. 예, 물론 이제 탕고투 중에 일부는 이제 뭐냐면 정복을 하는 거고요. 다 정복하진 않고. 그다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요 왕조 초창기 때 유목 경제를 바탕으로 이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비유목적인 경제를 토대로 성장해요. 그래서 농경과 수공업의 중심인 한성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 농경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정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다. 농경으로 곤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요가 어디에 통합을 하죠? 연운 16주를 통합하죠? 연운 16주는 한인들이 살잖아. 농경 기반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나라가, 유목 기반하고 농경 기반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농경 기반으로 완전 통합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인 지식인층을 흡수해가지고 중국식 통치체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연호와 국호를 제정하고. 그래서 요라는 단일 국호를 사용하죠. 그리고 당의 기미 정책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유교적 통치 이념에 익숙했고요. 그 다음에 요 나라는 부족장 세력들을 뭐냐면 약화시키기 위해서 분토 정권을 한다. 분토 정권은 뭐냐면 부족을 나눠가지고 3이나 시켜버리는 거야. 부귀왕조 때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부족장 세력을 약화시키고 부족장이에요. 그리고 부족민을 직접 그 황제가 통제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단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변천 과정을 보면, 자, 이때 이제 태조 야율람보기가 나라를 세웠고요. 태종 때 중국식 국호는 요로 계칭해요. 요로. 그 다음에 이제 연운심주를 활용받죠. 석경당으로부터. 그렇지만 이제 후진까지 공격하려다가 후진 정복은 실패. 왜냐 한족대 반발이 너무 컸기 때문에 포기하고 물러나요. 자,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강북 지역에 자기 계대 정부인 후한을 설립해. 대신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후진을 이제 정복을 못했기 때문에 후진이 이제 그 싸우는 과정에서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한으로 넘어가죠, 정권이. 그 다음에 성종 때 전연의 맹을 맺죠. 그래서 송호부터 세패를 유입하고 이때부터 이제 그 평화기가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검소 간이란 기풍을 상실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종 때 거란을 개칭했지만 나름대로 이런 것들 자주성을 하려고 국호를 거란을 개칭했지만 그게 잘 안 됐죠. 그 다음에 거란민족지상주의에 대해서 거란국사 이런 것들을 편찬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화를 수통화를 막기 위해서 불교를 진흥시키고 이런 업적을 해왔지만 성종 이후의 왕들은 그렇게 뛰어난 왕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거란은 점점 중국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해요. 예. 자, 요의 통치 구조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비트포기에 이제 관련돼 갖고 요는 통치를 이중체제 유지하는데 북면간제와 남면간제를 통해서 이제 하죠. 그래서 북면간제는 주로 유목민족들을 통치했던 곳이고요. 남면간제는 이제 중국체제를 받아들여서 그 당시 농경민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던 건데 북면간제 내용을 보면 북남 재상부 아래 거란족의 독자적 성격이 강하게 잔존된 육부를 설치하고요. 그 육부 밑에 이제 군정과 민정을 이제 간장하게 하죠. 그리고 국가의 중대사는 북면 간의 최고 관청인 북남 행자부에서 장악을 했다. 그리고 북면 간제 아래 뭘 설치했냐면 부족제를 이제 해가지고 북면 간을 통해서 유목민을 통치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죠. 지방제도는 이제 나중에 설명하고, 남명간제는 중국의 그대로 간제를 그대로 수용해서 삼성육부제도를 그 내용상 병행해서 추민원이 군정과 국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그 거란사의 독자성과 중국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수용한 것이 남명간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추민호는 남명간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북명간제에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추민원 자체가 이제 뭐냐면 제가 말씀했어. 거기 북명간제 추민원이 아니라 거기 잘못 북추민원이라고 군치세요. 예, 북추민원. 거기 그 추민원이라는 말이 북추민원이라는 말이거든요. 북추민원이 남명간제 군정을 장악했어요. 이거 포에 보시면 남추민원에서 군사를 담당한 게 아니라 어디에 담당했죠? 북추민원에서 담당했어. 그래서 그 남추민원을 통제했다. 군사권은 여기 북추민원, 그러니까 북명간제에서 장악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북명간제와 남명간제 이렇게 이제 했고, 북명간제 아래 부족제를 뒀고, 그 다음에 남명간제 아래 주연제를 줬는데, 그러면 북명간제와 남명간제가 동일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주요 정책들은 어디에서 결정하죠? 남명간제에서 한 게 아니라 북명간제에서 통제를 하고, 그 다음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권은 누구만이 갖고 있죠? 남추민원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북추민원에서 갖고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남명간제가 북명간제보다 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래서 나눠서 이렇게 통치를 했다, 통치를. 그러면 왜 그렇게 나눠서 통치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뭐죠? 첫 번째로는 동화 방지죠. 그래서 농경 문화에 유목 문화가 동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자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목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야. 왜냐면 유목 군사력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항상 말 타고 뭐냐면 놀아야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잖아요. 평상시에 말 타고 거기에 놀고 그래야지만 유목군 강력한 기마군단을 유지할 수 있죠. 근데 농경 문화의 흡수 통합을 해버리면 그걸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강력한 유목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중 체제를 유지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상경제를 시시해가지고 이제 동경, 중경, 남경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수도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방제도도 이제 그 앞에 이중체제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지방체제는 유목민들은 주로 이제 부족제를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거란일 중심으로 해서, 그래갖고 이제 미륵, 성륵, 부족, 이렇게 해서 향리, 중국식으로 말하면 성륵은 현에 해당하고, 부족은 주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성륵에 해당한 것은 점유로서 유목민족들이 유목하면서 거주한 범위를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미륵, 성륵, 부족, 이런 단위가 나중에 지족, 시족, 그 부족 단위로 이제 서로 일치하고요. 나중에 중국식 행정국의 항형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농경민들은 예전에 이제 주연제 같은 걸 통치했죠. 그리고 여기에 농경민들은 한인뿐만 아니라 바레인도 포함돼요. 바레인도 예전에 거란족들이 점령했죠. 점령당한 피정복민이었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냐면 두화주라는 게 있어. 두화주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금나라 때 이세와 유세한데 항신이나 친척, 외척, 대신이나 국공이 있는 부족 세력들이 획득 분배한 전쟁포를 이주시켜 지배한 주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포로, 한인이나 바레인 같은 농경민들이 농경과 수공업에 종사하고요. 두화주에서 되게 헌물지주를 받고 중앙에 세금을 납부해. 그러니까 요 두화주에 있는 애들은 세금을 두 번 바치는 거야. 누구와 누구한테? 거란귀족들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그래서 금나라 때의 이세호도 마찬가지죠. 이세호도 두 번 바치죠. 자기에게 바치는 그 귀족들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중앙정부에 세금을 두 번 낸다고 해서 이세호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똑같은 비슷한 경우가 두화주에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요의 사업구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두 개 형태가 있다고 했죠. 유목경제와 농경경제도 했다. 이중적 구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란족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유목 생산 경제보다는 농경세 경제에 큰 초점을 맞춰서 바탕으로 선정을 했고, 나중에는 유목 경제가 어디에 흡수 통합됐다? 농경 경제에 흡수 통합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요의 문화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요뿐만 아니라 정복국가의 전반적 특징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 요도 거란 문자를 만들어서 거란 문자가 두 개가 있거든요. 대자, 소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대자는 거란 건국 직후인 태조 때 만들었었고 소자는 태조의 아들 태종 때 위구르 소자를 만들어 위구르 문자를 따가지고 만든 포옹 문자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요대에 사용했던 문자는 대자보다는 소자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자들이 이제 뭐냐면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문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해독하려고. 근데 거의 해독이 안 돼. 해독이. 왜 안 되냐면 지금 거란족들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자를 상당한 수 해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좀 약간 그 거란 살아나는데 중국의 역사 측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하여튼 이런 문자들 만들었고, 그래서 한자의 상형을 차용했지만, 한자와 구조가 다른 독특한 자형이었고요. 소자는 정보왕조의 국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자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 의미는 건한민족 사상의 표현, 중국 문화의 대항의식, 후대 정보왕조 문자 제작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교인데 요거 예전에 한번 공군형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그 거란에서는 불교를 되게 장려했어요. 외대 종교인 불교를 왜 장려했냐면 이걸 통해서 중국 문화와 대항하고 자신의 어떤 민족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거죠. 왜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화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들 그래서 융합성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했는데 문제는 이게 앞에 있는 거하고 이제 중복돼 있네요. 좀 지우시고 문장 자체를 문제는 이제 이제 활동 내용을 보면 불교가 상류 및 하류 계층이 확산돼요. 그래서 불탁과 불사가 조성되고 역대 황제들이 이제 황제들이 불교를 숭배하고 도종과 성종 같은 그냥 대장경을 편찬했다. 대장경이 편찬됐으면 어느 정도 불교의 수준급 이상 올라가지만 대장경을 편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근데 문제는 원래 불교의 목적은 중국 문화에 대응하고 자신의 민족 문화를 유지하고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거란의 상부적 정신이 약화되고 내세관념이 인식되면서 현세관이 약화되고 국가재정이 증가돼 등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어. 그래서 나중에 불교 문화의 안전이 자신의 거란 문화가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는 오히려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되게 유목민족들이 불교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전투력이 공통적 하락이 돼. 왜 그럴까요? 내세관념과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불교에 뭐가 있죠? 그 살생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의식이나 상무정신이 약해돼. 이거는 거란족뿐만 아니라 몽골족도 마찬가지야. 몽골족도 예전에는 불교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막 시족고 다녔죠. 그러다 이제 16세기 때부터 불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요. 그러면서 주로 남아교를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몽골족들의 전투력이 어떻게 될까? 하락이 되기 시작해. 예. 그래갖고 하여튼 이런 영향을 미쳤다. 자, 중국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거란 문자도 요대에서 정강존을 번역을 했고요. 그러니까 요삼체는 이제 아까는 당산체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좀 수준이 낮은 하위 문화죠. 그냥 중국 문화에 자신의 고유 문화를 정목 번역시켜서 거란 문화의 요소를 주입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란 문자와 불교의 거란 문자를 통해서 아까쯤에 오대에서 정강존을 번역한다든지 그 불교에 대한 어떤 주술적인 자세 중국 문화의 선택적 수용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중국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정복해서 번역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중국 문화 통합이 됐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정보광조에 관한 대해서 다음 글을 읽고 답하시오. 그래서 정보광조란 북아시아 민족의 한민족 일부 혹은 전체의 무족을 정복한 새로운 왕조를 이끄는 말로 비트포겔이 처음 제시했다. 그래서 비트포겔 정형적인 중국왕조와 정보광조를 구분했고, 그래서 그는 요를 가지고 이제 정보광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시된 것이 문화병용이야. 그래서 문화병용의 그 개념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그 당시 두 개의 문화,
유목문화와 농경문화가 접촉할 경우에 한쪽이 흡수통합되는 게 아니라 농경문화 흡수통합되는 게 아니라 제3의 문화가 탄생된다고 했죠. 농경문화도 아니고 그다음 유목문화도 아닌 제3의 문화가 탄생을 했고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요예요. 그래서 요의 이중체제의 어떤 문화적 특징 이런 걸 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중체제의 특징 남면간제, 북면간제, 그다음 문화면에서 이제 불교를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316페이지 펴보세요. 316페이지 3번 문제. 잠깐만요. 아이고. 음, 3번 문제 보면 다음은 요나라와 관련된 사료이다. 가에 A에 들어갈 지역을 써보고 A 지역에 둘러싸고 송과 대립 과정에서 1004년에 맺어진 조약의 영향을 기수해보시오. 그리고 요나라가 나의 제도를 실시한 이유를 두 가지만 해보고 비트포겔이 나의 제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가는 이제 여기 보면 그 뭐와 관련된 호진의 고조가 즉위하면 야율덕강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야율덕강은 이제 요나라 그 태종을 얘기해요. 그 대가 어디에 갖다 바쳤죠? 연운 16주로 갖다 바쳤죠? 그래서 연운 16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A 지역을 둘러서 나중에 송과 대입하죠. 그래갖고 전연의 맹을 맺게 되죠. 전연의 맹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 영향을 이제 쓰면 송은 요의 군사를 도요해서 연운 16주를 포기하고 요나라에서 왕실대부와 부족과의 갈등 때문에 격화되어 이게 두 개 들었네. 지우시고 군사활동을 자제하게 됐다. 따라서 소와 요의 관계는 11세기 때 금나라에 이르기까지 평화적 관계가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는 이제 북원과 남면간제, 북면간제 이중 통치제도인데 이중 통치제도 유지했던 이유가 뭐냐? 자 일단은 아까 기마 군사 보전, 자국문화 유지, 다양한 이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게 아까 설명 안 한 부분이 뭐냐? 다양한 이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를 설명 안 했거든요. 이것도 같이 집어넣으세요. 동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비트포기에는 이걸 뭘로 설명했죠? 문화병론이라는 내용을 설명했죠. 그래서 문화병론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여러 민족 집단이 계속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촉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상을 포괄하는 표현으로서 그 결과 언어 한쪽도 양자에게도 문화적 변화가 생긴다는 거 여기에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7페이지 32번을 볼게요. 자, 여기 다음과 같은 통치체제가 형성되었던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보고 이 통치체의 성격 비트포기의 문화병력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문화병력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끝나고 거기에 이제 건한족 같은 경우에 농경문화하고 유목국가가 같이 있다고 했죠. 유목경제하고. 그래서 경제적 배경은 정복왕조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유목경제와 농경경제를 혼합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경제 구조가 작용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지배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번을 보시냐면 33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40번 문제 볼까요? 41번 문제 볼게요. 41번 문제. 자, 다음 가상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박 교수의 비트포기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비트포기 정역조 왕조로서 한족이 세운 국가로서 진한수 당이 있고요. 정복왕조 요, 금, 청 등이 있습니다. 정복왕조와 침투왕조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갖고 그 침투왕조하고 정복왕조 구분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침투왕조 장기간을 거쳐 서서히 하북지역에 내려와 거주했다가 반평화적인 방법으로 국가에 건립했고 이에 반해서 정복왕조는 장성이북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중국 전체의 일부를 점령했던 그 왕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을 쓰요. 종전의 흡수 이론의 바탕에 뭘 주장했죠? 문화병력 내용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요나 정치구조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간제하고 북명간제 내용 쓰시면 돼요. 근데 그 비트폭의 이론도 한계가 있다고 했죠. 요 왕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고 전형적인 중국 왕조의 송을 제외시키고 정보 왕조의 원을 제외시켰다는 거. 요전 이전의 유목국가들을 요 왕조와 동일시하면서 이들 유목국가 역사적 발전을 인정하지 않았던 비판도 받고 있다. 이거 한 3가지 쓰시면 돼. 동기에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금나라를 볼게요. 금나라. 금나라는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 안 나왔어 지금까지. 네, 이거는 좀 많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수능에서는 자주 언급돼 있기 때문에 좀 볼 필요는 있어요. 이 금나라 하면 이제 그 신라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죠. 신라의 후손이 그 신라 왕족이 한 명이 도망가서 거기 이제 금나라의 어떤 왕조의 후손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하여튼 이 금은 세웠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어떤 민족이죠? 여진족, 만주족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게 많아요. 잠깐 이제 보면 저기 이제 그 기독에 보면 중국 기독에 보면 이들을 숙신, 음노, 물길, 말갈, 여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야인 이렇게 하는데 시대에 따라 달라. 예를 들어갖고 그 춘추 전국 시대는 숙신이라고 해요. 얘들을. 그다음에 한대는 음노라고 하고 남북조 시대는 물기라고 하죠. 수당 때는 말갈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송명 때는 여진이라고 했어요. 여진. 예. 그러니까 이런 명칭들은 자기 그 만주족이 지칭한 게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그렇게 지칭한 거야. 시대에 따라서. 예. 그러다가 청나라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주족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만주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중국 애들이 지칭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만주만은 자신들이 지칭한 거야. 만주족이. 그래서 만주족의 어원이 왜 어디에 나왔냐? 뭐 이만주라는 유명한 그 부족장인데 거기서 땄다. 그 다음에 만주족이 문수보살이라는 그 믿고 있었는데 문수보살이 말이 와전이 돼갖고 만주란 말이 생겼다. 이런 설이 있긴 있는데 이 만주족이란 만주란 말은 중국 애들이 갖다 붙인 게 아니라 만주족 스스로가 붙인 거고요. 나머지는 다 누가 붙였다? 중국 애들이 그때마다 뭐냐면 붙였던 거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그게 이제 불려지게 되죠. 그러면 이 당시 이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당시 송나라 때와 엄나라 때는 얘네들 뭐라고 불렸죠? 여진족이라고 했어. 여진족. 그러면 여진족도 되게 많아요. 거기 안에 여러 부족도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2가지 이제 부족으로 나눴거든요. 중국의 기준에 보면 수겨진과 생여진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 애들은. 그래서 수겨진은 송화강 서남 쪽에 있어서 수렵과 농사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된 민족들이야. 그래서 생여진 같은 경우에는 송화강 동부에 있었던 민족으로 반수렵, 반농 생활을 했고 와연부의 역할이 있다. 와연부가 이제 나중에 금나라에 세웠던 부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여진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목민족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진족들은 거란족이나 몽골족처럼 유목을 주도했던 민족들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뭐가 주냐면 일단은 농사하고 수렵을 했던 문제예요. 농사와 수렵. 특히 수렵의 비중이 높아. 수렵은 뭐죠? 사냥을 했던 사람이 사냥을.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족들은 항상 말을 타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사냥을 하려면 뭘 타야 돼? 말을 타고 다녀요. 말. 근데 유목민족보다 말을 뭐냐면 잘 타. 더 잘 타는데 왜 더 잘 타냐면 유목민족들은 주로 평지에서 말을 타죠. 근데 수족민족들은 이 여진족들은 평지뿐만 아니라 어디도 타냐면 말을 끌고 산까지 올라가요. 산에서 막 기동을 하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들이 말을 상당히 유목민족보다 훨씬 더 잘 다룬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만약에 통일된 제국이 이루어졌으면 한족 입장을 때는 되게 위험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통적 한족 국가에서 여진족들을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왜 통합을 못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이간책이나 뭐 기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통합이 됐죠. 언제? 금왕족. 그 다음에 나중에 청나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의 일부나 전체를 장악했잖아요. 여진족들이. 근데 이들 민족이 장악하고 나서 어떻게 돼서 다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요? 문화적 통합이 됐죠. 왜냐면 여진족들의 문화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수가 진짜 중국 민족 1%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통합이 되고 지금은 아예 조상들이 내가 예전에 조상이 만주족이었다는 걸 알고 있지 전혀 몰라. 다 중국어 쓰고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민족도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이제 와인보 성장 과정을 볼게요. 기록에 보면 이제 그 와인보들은 주변에 이제 여러 뭐냐면 부족들을 통합을 하고 성장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부족의 성장에 큰 원동력이 됐던 것이 뭐냐면 요죠, 요 나라가 그 당시 그 여진족들에게 그 여진족을 점령하면서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뭐냐면 욕을 해왔어. 특히 매 같은 거 있죠. 송골매 같은 거. 막 매 사냥도 막 매도 요구하고 매를 안 갖다 바칠 경우 어떻게 막 약탈하고 부녀들 약탈하니까 이 당시 이제 거기 통치해가고선 금나라가 아니 이제 뭐야 여진족들이 열이 받는 거지. 그 외부에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내부의 응징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와인부가 이때 분열됐던 여진족도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서 발전을 했고 오화속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의 힘을 빌려가지고 오화부를 공격해서 와인부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있는데 그 요거의 오화속이 요의 힘을 그 오화속이 이제 오국부를 이제 공격해서 그 다음에 와인부로 이제 발전을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 오화속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골타야. 이 아골타가 이제 금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태조 때 이제 생여진을 통해서 황제도 추대받고요. 그리고 송과 연합해서 금을 멸망을 시켜. 이게 해상의 동맹이요. 근데 태종 때 송을 다시 공격해서 그때 휘종과 흠종을 잡아가죠. 이게 정강의 병이고. 그래서 하복 일대를 장악을 해요. 원래 이제 처음에 금나라가 이제 그 하복 일대를 장악할 때는 직접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나는지 초 같은 계대 국가를 내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직접 통치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서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성장했던 배경의 원인은 송의 문치주의, 그 다음에 아까 말처럼 요에 대한 적개심 있죠. 민족적 단결을 공부했다. 그래서 요 나라가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했죠. 매사냥 같은 거, 뭐 송골매 같은 것들 많이 요구하니까 그 민족적 어떤 내부 단결을 이용해 강화됐고 오화속이 그 당시 그 뭐냐면 힘을 모아서 오국부를 공격해서 거기를 점령하고 와이앤볼 발전한 그 계기를 마련한 것도 그거와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하나 정책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송나라 이제 황제들의 특징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 완전히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황제가 있는데 반해서 나름대로 중국 문화에 대응해서 자국의 문화를 지키려는 황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중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황제는 누구냐면 그 시종하고 회도왕이 유명해요. 그 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문화를 저항해서 여진주를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 있죠. 세종, 장종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여진족도 어떻게 되죠? 중국에 남아온 여진족도 흡수 통합이 돼. 여진족도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여진족들의 문화가 너무 낮잖아. 근데 중국 문화는 너무 높잖아. 그러니까 여진족들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중국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 100% 흡수 통합을 해버려. 그래서 그 하나 정책을 추구했던 시종과 해동왕은 뭐냐면 그 온갖 사소 오경을 다 알아. 그래가지고 한시도 되게 잘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제 그 중국 지식인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하나 정책을 추진했던 시종하고 그 다음에 해동왕의 정책을 볼게요. 시종은 이제 그 가거제도를 실시했고요. 중국식 신간제를 반포했고 중국식 의제와 조복을 채택했고요. 그 다음에 한인관료를 주도했고 여진소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여진소자는 이제 여진족의 고유한 그 문자죠. 그래서 여진대자가 있고 그걸 이제 바탕으로 여진소자가 만들었는데 참고로 이 여진소자, 여진대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뭐냐면 만주문자하고 다른 거예요. 만주문자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거는 만주문자는 후금이 세워질 때 그 당시 몽골족 아시죠? 몽골족의 문자를 본따 가지고 만든 게 만주문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진소자와 여진 그 대자는 요 문자하고 다른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있고 해동왕이라는 사람인데 이 해동왕은 왕이라고 칭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도중에 정변 중에 쫓겨나와서 죽은 왕이야. 그래서 우리가 강해군, 연산군처럼 뭐냐면 조와 종이 안 붙여. 그래서 그냥 그 당시 해동왕이라고 그냥 불렸어요. 그 저희 태자 시대 때 불렸던 명칭대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행대 중서성을 폐지해서 그 당시 이제 하북의 통치기구였던 잠깐만요.
자, 이 사람은, 요거부터 얘기해. 이 사람은 이제 해동왕은 이제 스스로 중국 황제를 이제,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적극적인 하나 정책을 펼쳤고요. 나중에 이제 남송 정벌하는 과정에서 그 쿠데타가 일으켜서 이제 죽었던 황제인데, 이 사람은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종실과 공무에서 그 앞에 있는 시종이 있었죠. 시종을 암살하고 즉위했어요. 그리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요. 그 이단으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을 이제 펼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복 통치기구였던 행대 중소성을 폐지해서 직접 이제 통치하려고 했고, 도원수부를 중국식 추민호로 개칭하고요. 그 다음에 중서 문화를 폐지하고 상서서 인원. 왜냐 중서 문화라는 자체가 황제권을 견제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냥 황제가 말하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상서만 제외하고는 다 없애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상서성도 이제 황제 종속기구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지방의 노예 장관인 세습 만호를 폐지했죠. 그래서 예전에 부족장들이 노예 장관 역할을 했었는데 그걸 폐지시키고 중앙에서는 절도사를 노예 장관 임명했다. 그러니까 황제가 임명한 절도사를 직접 임명했고요. 수도를 예전에 상경에서 영경을 옮겼어요. 자, 영경은 어디냐? 오늘날 북경이야. 북경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항상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자기가 남송을 점령해서 중국의 전체 황제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송 정벌을 했는데 남송 정벌 중에 부하에게 살해됐어.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이 사람이 공포 정치를 했어요. 종실 수청하고 무조건 하나 정치를 하니까 보수층이 반발해서 결국에는 이 남성 정벌 중에 부하에게 살해됐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조와 종이 안 붙죠.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황제이기 때문에 그냥 왕이라고 불려요. 해동왕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왕을 죽이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이에요. 세종은 당연히 그 앞에 해동왕의 정책에 반발해가지고 뭐냐면 하나 정책 수준의 여진주를 내세요. 여진 문자를 강조하고 그래서 여진 문자 한쪽 문화로 번역시키고 여진 문자로 한쪽 문화를 번역시키고 그 다음에 여진에게 생진가를 설치해요. 여진이 생긴가 여진만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진 국자감, 여진 부학,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물력전을 이제 징수했는데, 물력전은 뭐냐면, 이건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제, 노비의 다가에 따라서 물력전을 지은. 그래서 되게 노비가 많은 사람들에게 걷던 사감을, 물력전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진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하여튼, 이거 나중에 좀 설명하고, 자,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다. 그 다음에 장종 때 들어와서는 이제, 여진인의 한성 사용을 금지 못하죠. 여진들이 중국식 성을 사용하면 여진의 어떤 민족성이 약해진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진어와 여진 문화를 보존하려고 했지만, 세종과 장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진 문화는 나중에 중국 문화에 통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의 금나라의 통치구조와 경제생활을 볼게요. 자, 통치구조와 경제생활 전반적으로 볼 때 이거 이중체제야. 그래갖고 중앙에서는 이제 보면 지방제도를 보면 중앙에는 발근료와 이제 삼상육부제도 이렇게 이제 하고 지방조직은 맹항모국제는 주로 누구한테 통치해요? 여진인과 거란인들을 통치하고 부족제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한인이나 바레인 농경민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연제로 통치를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됐는데 자, 그만 보면요. 자, 중앙조직을 먼저 볼게요. 중앙조직은 황제 밑에 발근료 제도가 있었어요. 태조부터 시종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진 고위의 조직으로서, 부족 세력장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황족과 부족장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근데 이게, 부족장이기 때문에, 황제권 강화에 크게 도움이 안 돼. 방해가 되죠, 오히려. 그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이제 없애요. 발근료 제도를. 그래갖고 이제 시종 때 없애가지고 이걸 삼성육부제도 통합을 시켜. 그래서 삼성육부제도를 내갖고 여기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영삼선사를 설치하죠. 그래서 영삼선사는 앞에 있는 발근료 제도를 좀 계승해갖고 영삼선사의 발근료 임명해서 삼성을 총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식 삼성육부제도 통합을 하고 다만 이제 발근료 일부를 이제 삼성에 총괄하는 식의 영삼선사를 설치해가지고 발근료 제도 일부를 반영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해동왕 때는 심지어는 이제 삼성 육부 제도조차도 황제권을 약화시키니까 뭘 했죠? 중서문화석을 폐지하고 뭐만 남겼다고 했죠? 상서성으로 일원화시켰다고 했죠?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방조직 같은 경우에는 큰 단위가 노야. 노는 송나라 제도를 그대로 이어왔죠. 신노를 설치해서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주연제하고 부족제를 통합을 하죠. 그래서 장관은 황제를 임명하고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뭐냐면 세습만호를 임명해요. 여진 기부족 가문 중에.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누가 해동왕이 권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세습만호직을 폐지시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민정과 군정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족제에 입각해서 맹항모국제를 통해서 이제 여진족을 통합하는데 원래 이 맹항모국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 그 여진족들이 그 수렵을 할 때 그 조직했던 그 단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발전된 건데 평상시에 수렵 종사를 하고 전쟁 시 징발 병사를 동원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렵 조직인데 이거를 군사 행정 조직으로 개편된 것이 맹항모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모국에서 이제 뭐냐면 백부장을 설치하고 300콘을 모아가지고 맹항을 만들었고 이렇게 이제 편성했고 그러니까 10개의 모국을 맹항을 편성한 거야. 그래서 그 10개의 모국에서 이렇게 맹항을 편성해서 1맹항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모국에서는 백부장, 그다음 1맹항에서는 천부장 이런 식으로 임명했던 제도가 맹항모국 제도야. 네. 그래서 이 수렵 조직이 군사 행정 조직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각 모국당, 공매각당, 각 모국과 맹항당 뭐냐면 징발된 군사력이 있어. 그래서 뭐 몇 명을 착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조직된 게 맹항모국제다.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 팔기제죠. 나중에 팔기제도 마찬가지로 수적 조직에서 나왔죠. 니득이라는 수적 조직에서. 그래서 이것이 군사 행정 조직으로 바뀌게 돼서 모든 그 성인 남자들이 팔기에 포함되어 있죠. 심지어는 만주 중국의 황제조차도 청나라 황제조 팔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각 팔기당 할당된 병력도 있어. 그래서 그 병력을 착출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맹항모국도 이름만 바꿀 뿐이지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한족들은 이제 주연제를 가지고 통치했다. 그 다음에 이중체제 유지 목적은 똑같아요. 맹항모국을 통해 한인과 분리시켜서 군사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이제 맹항모국이 몰락을 해갖고 이것이 금의 몰락과 또 연결이 됐죠. 그러면 금나라가 이제 왜 금나라 맹항모국이 몰락을 했는가? 그 원인들이 동계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여러 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토지 지급이 있어. 왜냐면 상위 여진족하고 하위 여진족 간에 차별 지급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세 특정.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상위 뭐냐면 여진족들은 여러 가지 가세 특권을 줬고요. 특권을 곤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서로 간 위화감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냐면, 나중에 이제 여진족들이 중국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게 자기도 화려한 생활을 하고 싶죠. 근데 상위 여진족들은 귀족들은 화려한 생활 가능해. 근데 하위 여진족들은 좀 빈곤하잖아. 토지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모방하려고 사치품종을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뭐야 한인들 다 갖다 판 거야. 이거 농사짓 줄 모르니까 한인들에게 소작을 주고 결국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몰락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그냥 토지를 지급한 게 아니죠. 항상 그 권한이 있으면 의무도 있죠. 지급받는 당시에 항제, 행제나 수렵시 호위병, 행궁의 수호, 양마, 그러니까 그 뭐냐면 말을 키우는 데 부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의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동사를 제대로 못 지어. 그래서 한인들에게 소작을 주고 그래서 맹항목의 빈곤화. 그래서 심지어는 한인들 밑에 들어가서 또 전후 전락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화 항유, 그 다음 토지지급 차별지급 아까쯤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물력전 징수하고 있는데 물력전은 언제 징수했죠? 세종 때 징수했죠. 이 물력전 그 내용이 뭐냐면 노비의 수요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야. 노비의 그 세금에 따라서 그래서 물력전을 이제 징수를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노비의 다가에 따라 물력전을 징수했기 때문에 그 여진족의 지배층은 물력전을 내지 않으려고 노비를 판매하게 돼요.
자연적으로 경작 인구가 감소돼서 여진 쪽 상축구의 빈곤화를 촉진했다. 왜냐면 그 당시 여진 쪽 귀족들은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죠. 누가 농사를 지어요? 노비들이 짓잖아. 근데 국가에서 물력주를 징수하니까 그 당시 노비를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나? 그러니까 노비를 갖다 판 거야. 그러면 당연히 노비가 팔리니까 거기 경작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몰락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진 상층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몰락을 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맹황모국이 몰락하게 되고, 맹황모국의 몰락은 뭐예요? 군사력 약화야. 그러니까 전쟁 터지면 이제 군대를 징발할 데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에 군대는 자기가 다 식량 대고, 그다음 무기 갖추고 나와야 되잖아, 말 끌고. 근데 맹황모국이 이게 경제 몰락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원나라 몽골족과 싸울 때는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뭐예요? 거의 없었던 거죠. 동원해도 그만큼 또 약체였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세호인데, 이세호라는 개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을 2번 내기 때문에 이세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란귀족에 잡혀온 한인 농민들로 구성됐고, 그 사람들은 간부와 사원 또는 귀족들에게 2곳의 조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이세호가 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세호가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세종 이후에는 이세호가 많으면 국가 입장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양묘 다 복귀시켰다. 그 다음에 통화 정책을 보면 동종과 교초를 발행했다. 그렇지만 화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여기 좀 눈여볼 게 고초라는 거 있죠. 교초, 종이지폐. 종이지폐를 그 원나라 때 처음 발행한 게 아니고 교초는 금나라 때 발행된 거예요. 금나라 때 발행된 것을 누가 받아들인 거죠?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나중에 명나라 때도 그 교초에 영향을 받아서 뭘 발행했죠? 보초를 발행했죠? 예. 그 금, 원, 그 다음 명나라 초기 때 교초하고 보초는 이게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유목민족의 농경생활 적응과 한민족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이제 깨기 위해서 이렇게 동종과 교초를 발행했지만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금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몽골 제국의 성장 과정을 좀 얘기해보죠. 예.